보실 수 있죠. 콩에도 보이는 라디오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윤서영님 그리고 미무스와님 써니스카이님 최성훈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유튜브 한 500분 가까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스쿨존 얘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보죠. 어린이 보호구역. 이 차량의 주정차가 이제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최근에 보면 차량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이 무작정 주정차를 막으면 되는 것인지 대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얘기 나눠보죠. 네, 경찰청은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국회가 스쿨존에서의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개정한 그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 네. 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 도로로 차량 최대 시속이 30km로 그렇죠. 제한되는 영역인데요. 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뭐 5분 정도 주정차 가능하다는 표지가 있으면 예. 가능한 거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실이 적발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네. 앞으로는 벌점만 받는 경우에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이제 법 개정 시행이 어쨌든 지금 현재 맞벌이 가정들이 늘면서 학교 네. 앞에 자녀를 태워주고 출근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대안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심 승하차 존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안심 승하차 존이라는 대안까지 지금 나왔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별로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인 것 같고 두 분 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방안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저는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제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가 그 주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지나가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오히려 그 민식이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 학교 앞에서의 그 주정차에 관한 사고가 77건이었는데요. 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하루 평균 81건이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더 늘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거기에 차가 잠시라도 정차가 돼 있으면 운전자가 그 학교 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네. 특히 이게 대구시 같은 경우도 드롭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한 9개 학교 정도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차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설치 이후에 교통 흐름이 그 공간으로 인해서 또 저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세종시 같이 이런 신도시들이 예. 보면 도심의 그 도로폭이 굉장히 좀 좁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학부모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 분이 한 7대3 정도로
오히려 학부모들이 좀 더 불안하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 더 세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300m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예. 이게 뭐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르지만 학교 주변에 500m가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땅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그 통학 지도를 그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구간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 정책도 시행이 돼야 하겠지만 예. 아이들에게 그런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통학로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대안으로 좀 제시하자면 시간 같은 걸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네. 학생들이 좀 몰리는 시간이나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은 뭐 이 법을 적용하고 예. 아니면 또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앞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한가하죠. 네, 오히려. 한가하죠. 네. 그래서 뭐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또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정차 전면 금지를 뭐 이제 홈페이지나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서 적극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 특수성 고려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른들의 주의만 갖고 되겠는가, 아이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방향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네. 어쨌든 과거에는 실은 운전자 중심의 사고였죠. 네. 정책이 많았던 반면에 네. 실은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아이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법 체계가 바뀌어 나가는 건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지금 출근길에 그 초등학교를 지나쳤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는데 다행히 지금 이 파주는 신도시여서 그렇죠. 그 학교 도로폭도 굉장히 좀 넓고 인도폭도 좀 넓어서 그 안심 승하차 존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도가 아니라 인도의 일부를 들어가게 해서 이제 차가 한 2대 정도는 잠시 정차해서 아이를 내려놓고 출발할 수 있도록. 네. 근데 2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바깥에서 이제 또 아이들을 내려주는 부모들도 이제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과 법이 시행되는 이제 현실과 이걸 이제 진짜 지켜나가는 것 간에는 일정 정도 시행착오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좀 보여지고 예.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달리 도로폭도 굉장히 좁고 그렇죠. 실은 이제 구도심 쪽에 더 들어갈수록 네. 뭐 1, 2차선 도로에 학교들이 있거나 학교 주변에도 주거 밀집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의 어떤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 단장을 이렇게 끼고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등하굣길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원래 뭐 거주지 주거지 우선 주차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학교 담장 주변으로 주거 밀집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보장해 줬는데 이것도 그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다 위법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주차장들을 뭐 공영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안을 마련해 줘야만 이분들도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안정되고 보장된 곳에서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안도 꼭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그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계속 이제 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들어 놨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스스로 인지해서 조심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안내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여전히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는 그 노란색 표지, 네. 신호등도 다 노란색으로 바꾸고 뭐 표지판도 노란색으로 바꾸고 그 표지의 변화, CCTV. 근데 이제 이게 신호 과속 단속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네. 그다음에 일반 그 주행이 어떻게 되어가나 그걸 보는 CCTV가 다 각각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서 과속도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려면 그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CCTV 설치도 실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일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16곳을 포함해서 스쿨존 29개 지점에 관한 안전관리 실태를 발표했는데 네. 그 스쿨존 내의 29개 중 20개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전혀 없었다. 예, 그리고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도 지난해 말 기준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올해 말까지 전국 스쿨존에 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1,150대를 설치해서 설치율을 19%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인프라가 부족한 이것도 문제. 부족한 거 아닌가요? 19%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안전을 담보할 인프라들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법은 이제 계속 강화되는 이 괴리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지금 존재하는군요. 앞서 말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서 그 공간들을 좀 채워주시기도 하셨는데 예. 뭔가 다른 대안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떻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점을 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고민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 좀 공감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스쿨존이라는 게 그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스쿨존 내에 주정차 그 공간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를 갈 때 이제 교사들이 이제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 교사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뭐 그 입구에 아이들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이제 운동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아이들이 내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도 끝으로 네.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러 계도 기관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네.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경찰청과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정 정도 그 시범구역, 그 안심 네. 승하차존 운영 관련 시범구역을 운영을 이제 하고 있군요.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진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미 법이 시행된 걸 우리 지자체는 형편상 이러니 못 지키겠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경찰청이 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건 지원해 가면서 안전을 담보할 승하차존 운영을 좀 확대해가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부서가 함께 그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얼만큼 또 협조적으로 협의가 잘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네요.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스쿨존 관련된 얘기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 지금 학교의 비정규직도 이것도 학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제 파업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 현장에서 파업의 여파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먼저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공공운수 노동조합 교육공무직 본부 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국 여성 노동조합 이 그 교섭 청구 단일화를 위해 뭉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학비 연대라고 우리가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전체 10만 명의 교육 공무직 중 40%인 4만 명이 이제 총 파업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 파업은 지난 14일에 학비연대와 교육부, 교육청과의 막판 임금 교섭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학비연대 측이 주장하는 것은
전 직종의 기본급을 9% 인상해달라. 네. 또 군속수당 5만 원 인상 및 또 군속수당 상한 폐지를 해달라. 또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반면 사측인 그 교육 당국은 기본급은 한 2만 5천 원을 인상할 수 있다. 또 군속수당은 1,000원을 인상할 수 있다. 또 맞춤형 복지비 5만 원 인상안을 고수의 평행선을 이게 또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스란히 이러한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좀 학생들과 또 부모들이 조금 지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특히 가장 파급력이 큰 게 지금 급식이죠. 지금 급식이 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특히 지금 뭐 당장 뭐 도시락이나 빵,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하거나 개인 도시락을 지침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 학교는 급식 공백에 따라서 단축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돌봄 전담교사, 뭐 특수실무사 등도 이렇게 파업에 참여를 한다면 대체 인력을 지금 또 알아보고 있고요. 특히 장애 학생 및 그 특수교육의 돌봄의 경우에는 또 학교들이 또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다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그렇죠. 일상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역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분들의 노동 강도가 한 2-3배 정도 늘어나고 있었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일상이 없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됐다. 그리고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를 생각하면 뭐 교사라든지 뭐 어떤 정규직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너무나 많은 그 비정규직 분들 우리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처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함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학교 비정규직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처우 개선 요구도 꾸준했던 것 같고 그들 숫자도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비율이 높은 것 같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먼저 좀 해결해야 될지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 파업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곳도 있고 예.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대해서 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 서대문 사거리에서 거의 3만 명이 운집하는 네.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실은 법을 다 감내해 가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고 그렇죠. 자영업자분들도 실은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라기보다는 인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50인 미만으로. 근데 이제 그런 금지 부분이 있어서 차량 시위로 이렇게 했는데도 벌금이나 연행이 있었는데 네. 이 50인 미만만 가능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집회를 하는 건 요구가 응당해도 시민의 어떤 공감대를 참 얻기 힘든 방식이다. 네. 이런 점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학교 내에서 뭐 비정규직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비정규직도 실은 또 차이가 있죠.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또 이제 비정규직이지만 그렇죠. 네. 이제 조리사분들이나 돌봄 전담사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조리사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 예.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이제 시간제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다르군요, 또. 예, 안에서도 이제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른데 학교 현장이 실은 이제 교사, 뭐 행정실 직원과 같은 정규직 중심에서 그런 여러 영역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사이에서 이제 처우 갈등이 좀 네. 벌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장하시는 이제 요구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급 인상, 그렇죠. 근속수당 인상,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나 정기상여금 등의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달라 이런 요구들인데 이건 이제 비단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공공부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이제 차별을 없애면서 정규직 전환이 많이 네. 됐고 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실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영역에서 다 발생하고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 처우 문제 때문에 얘기했었죠, 한번.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그냥 학교 현장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네. 이게 인생되면 공공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도미노급 인상을 다 네.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로 보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저는
기본적인 시각은 비정규직일수록 임금은 더 높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걸 전제로 그렇죠. 비슷한 네. 일을 하는 것이면 네. 그 불안전성에 비견한 임금 상승으로 보장해 줘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이제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비정규직은 임금에서부터 실은 차별이 심하죠. 그것도 낮은 방식으로 네. 생겨났고 그게 명절 휴가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지는 건 실은 이건 좀 인권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복리후생 차별을 일정 정도 해소해야 가는 방향은 맞다.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건지 그건 이제 정부 차원의 좀 큰 틀의 해결 방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 전체에서 네. 예, 일관되게 네. 임금 상승의 비율을 비정규직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이는 네.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제안을 또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예. 좀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돌봄 교사 같은 경우도 방과 후 그 수업이 올스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 있죠. 코로나 그 단계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냥 수입이 영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기간에 또 다른 파트타임 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급식실 조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중 비근무자라고 해서 방학 중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나오지 않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급식조리사는 이제 계약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2달, 3달 또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도 개선을 해야 하고 학교라는 곳이 우리가 뭐 학습을 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돌봄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방역이라는 하나의 더 큰 숙제가 함께 좀 있는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정규직 교직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조리사 선생님, 뭐 방과 후 강사 선생님, 네. 그리고 뭐 통학 차량 운전사 선생님, 뭐 전산 행정사, 뭐 돌봄 전담사 이런 분들이랑 사실 학생들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내는 시간도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근무를 했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또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원활히 협상이 되어서 이번에 좀 파업이 길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원격 수업도 굉장히 좀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실에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또 스마트로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잘 좀 정확하게 그 용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네. 이분들의 업무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로뷰티님께서 유튜브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좀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이들 급식이나 돌봄이 지금 인질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정은혜 신보라 의원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